자, 오늘 내용 풍성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네, 아까 꿀디도 말씀을 하셨지만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기 전에 사실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게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자들은 이 연말정산 준비에 아주 바쁩니다. 그렇죠. 네, 제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연말정산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고 어떤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고 직장인 생활 안 해봐서 그렇죠. 뭐 대충 의미만 알고 있으니까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좋습니다. 이 연말정산이라는 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득을 얻으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냅니다. 그렇죠. 네. 소득 얻으셨네요. 저희 국가에 세금 좀 내세요라고 하는 게 근로소득세인 건데요. 요거는 달마다 급여에서 조금씩 미리 차감을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맞아요. 네. 근데 한 해가 다 가고 나서 다음 해 1월이 돼서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2023년이 쭉 다 가고 나서 24년도 1월이 돼서 아하. 어디 봅시다. 자, 23년도에 세금 잘 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국세청에서 쭉 살펴봅니다. 네. 보고 나서 만약에 저희가 근로자들이 더 많이 냈다면 국세청에서 돌려주고요. 덜 냈다면 내놓으세요. 더 내세요. 아니 내려는 대로 한 달 내내 매번 착착착 가져갔는데 덜 낼 수 있고 더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림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국세청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림잡아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한 달마다 5만 원, 뭐 달마다 10만 원 어림짐작한 금액을 미리 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정산하고. 맞아요. 그거를 한 해 벌어들인 소득 쭉 보고 뭐 절세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품 가입했다면 그 혜택 적용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 혼동을 하시는 게 이름이 연말정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하시는 줄 아는 걸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착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연말까지의 내역을 쭉 다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 해 1월에서 2월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럼 12월까지는 이제 준비만 하는 거고 딱히 하는 거 맞아요. 아니군요, 신고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과세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금이 적용되는 기간이 12월 31일까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12월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12월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말정산이 결국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해야 된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시죠? 네. 요거는 근로자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제가 좀 팁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예.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거는요. 지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그렇죠. 당장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원래 1월에서 2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대충 얼마 나왔는지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 더 뱉어낼 것 같은지 혹은 혹은 돌려받을 것 같은지 요거를 미리 엿볼 수 있도록 잠깐 요 시스템을 열어줘가지고 만약에 돌려받을 것 같으면은 안심을 해도 괜찮겠지만 그렇죠. 뱉어낼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절세, 그러니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지금이라도 가입을 한다거나 네. 뭐 혹은 이게 소비, 지출 뭐 신용카드로 이용한다거나 체크카드 이용하는 건 지출 수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세금 돌려받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남은 한 달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엿볼 수 있게 미리 좀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였군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까먹고 네.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열려 있으니까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고요. 보통은 우리 이제 꿀디는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지만 보통 연말정산을 정산을 13월에 월급 환급 받는 것 때문에요. 혹은 13월에 보너스 뭐 그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월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고 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자들은 5월에 하기 때문에 5월에 미리 봐요? 그러면? 네네. 근데 혹시 뭐 정말 근로소득으로 받은 게 있으시다면 자영업자 분들도 요때 한번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사업만 했다 하시면 5월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혹시 올해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연말정산에서 요걸 주목해라 하는 뭐 그런 포인트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세법
해법이 해마다 진짜 많이 달라져요. 그럼 나는 아예 포기지 뭐.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뭘 알아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공제,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해주는 비율이 해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올해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가 15%, 그리고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그리고 도서, 공연 등이 30%, 전통시장이 40%,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대중교통이 원래는 40% 공제였어요. 근데 올해는 대중교통이 80%로 2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장려하는 거군요. 대중교통을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제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썼을 때 4,000원 돌려줄 걸 80%라는 거는 8,000원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2배로 돌려주겠다는 거니까. 2,000원 내고 탄 거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월에 좀 대중교통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없던 게 하나 나타났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건데요. 요것도 절세 혜택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네. 이거는 요거 어떤 건지 알고 싶은데 요거는 그럼 조금 이따가 와서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궁금한 점 있다면은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2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은 2부에서 듣겠습니다. 자, 이승기 김연아의 스마일보이 듣고 2부에서 나눌게요, 이야기. 지식 탐구, 식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한리필 정보쇼. 여러분은 지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Very, very blue sky. 자, 이번 주 꼭 알아두면 좋은 영양 만점 뉴스만을 골라서 알기 쉽게 떠먹여드립니다. 뉴스처랑의 셰프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좀 볼까요? 양귀선님.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자영업자가 되었거든요. 아예 모르시는구나. 처음 하셔가지고. 자영업자는 이제 우리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처리하실 게 없으시고요. 그래서 내년 5월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똑같은 거죠? 그럼요. 기본은 똑같은데 날짜만 다르게 나눠놓고. 거의 골자는 똑같은데 이제 나중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네. 김윤희님이 매년 연말정산 잘해보려고 열심히 계획 세웠었는데 미리 볼 수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밤에 확인하고 내일부터는 제대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홈택스 들어가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은주님, 와우, 강의하셔도 될 듯 귀에 쏙쏙 딱딱 박힘요 라고 하셨어요.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도. 실제로 제가 연말정산 강의도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공짜 강의 들으신 거예요. 야, 이게 회당 얼마짜린데 지금 네. 회당 얼마짜린지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가면. 왜 이러세요? 전 정직하게 신고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아까 그거 살짝 얘기하려다 말았잖아요. 네네. 요건 그냥 간단합니다. 세액공제,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이제 원래 세액공제가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적용이 30%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IRP 세액공제도 원래는 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요. 참고하셨다가 절세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처랑 두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지난 11월 17일에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시스템이 말썽을 일으키더니 결국 지난주 24일 금요일에는 급기야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행정 전산망 왜 이래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좀 지난 한 주가 정말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정보가 도입이 된 지 무려 56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요? 진짜 오래됐죠. 와, 근데 이쯤 되면은 좀 완벽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IT하면 대한민국인데 또. 그런데 아직도 내실을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해킹당했나?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 진짜 필요해서 서류 띄우려고 하셨던 분들은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난리였어요. 많이 불편하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민들이 이번 행정 전산망 장애로 이제 불편을 여러 가지를 겪으셨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 신문고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민원실에서도 불편 관련해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불편 사항을 일괄 취합해서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입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네. 재산에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날 못하면 뭐 경매 등등의 좀 문제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수기가 아예 없고 지금 다 당연히 톡톡톡톡인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죠. 아 네.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네, 그래서 막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호소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좀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불편 접수는 이번 주부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순간 약간 나 그냥 저기 서류 몇 개 띄는 거 좀 불편하게 아니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신청조차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입력이 안 되니까 뭐 애기 태어나고 결혼하고 이런 거 맞아요. 정말 하루에 몇 건인데. 그런 것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또 저기 옛날에 또 공익근무할 때 민원실에서 일해본 적 있거든요. 이거 접수받는다고 하니까 암담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디지털 정보 이렇게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디지털 정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근간이 되는 뭐 서류들 네. 있죠. 뭐 주민, 자동차, 부동산 등등등. 그러니까 중요한 행정 내용들을 전부 다 전산화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 돼 있어, 맞아. 네. 네. 우리나라는 진짜 어딜 가나 뭐 민원 처리 기계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지난 2019년에는 OECD 디지털 정보 평가에서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행정 관련 업무가 잘 됐구나. 전산화가 된 게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거죠. 왜냐면 하다못해 뭐 지하철역에서도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을 수 있는 맞아. 민원 처리기 있잖아요. 오, 맞아요. 해외 어디 가보세요. 그런 거 있나. 택도 없지. 진짜 없어요. 뭐 어느 나라는 뭐 이런 거는 아예 뭐 며칠 기다려야 몇 된다고. 달씩 기다린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수출하려고 이 기술을 아하. 수출할 생각도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번 사태가 좀 큰 오점이 됐다. 아, 조금 창피하겠네.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아까부터 궁금한데 왜 그런 거 누가 해킹했어요? 디도스야 뭐예요? 왜 이래요? 일단은 정부 측에서는 네. 해킹은 아니다. 그런 징후는 없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관련 TF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거를 파헤치는 팀에서는 네. 라우터 포트 손상 요거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예, 뭐죠? 여기서 라우터라는 게 우리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예. 요거를 2개 이상을 연결하는 장치를 라우터라고 하는데요. 공유기 같은 거, 공유기 같은 그러니까 거. 연결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면. 네. 근데 이 라우터 장비가 2016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는 꼴면 안 없을 것 됐네. 같고요. 그래서 그냥 손상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실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네트워크 연결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원인을 지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라우터 장비의 문제였던 거고요. 사실은 원인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추후에 또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불편사항 접수한다고 하니까 나는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근처에 지자체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누가 지나가다 발 걸려가지고 코드 뽑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망가진 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뉴스토랑 세 번째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는데 추워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엄청 추워요 이제. 진짜 추워요. 이제 안 되겠다. 내복 입어야겠다. 에어메리. 아직 안 입으셨어요? 우리는 아내가 좀 살을 누벼놔가지고 괜찮아가지고. 그래요. 네, 비계가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어쨌든 이번 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울 때는요. 네. 우리 사람만 추운 게 아니라 자동차도 동상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나지. 그래서 추운 겨울날에 자동차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유의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첫 단어부터 좀 이상합니다. 자동차도 동상에 걸린다. 동상까지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액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하. 부동액의 주 성분은 불활성 물질인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입니다. 네. 뭐 이름 자체는 어렵지만요. 넘어가죠. 그냥 요 성분 덕분에 쉽사리 얼지 않는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액이잖아요. 맞아요. 얼지 아니, 않는 액. 동동. 그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이 부동액을요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뭐 네. 예를 들어서 A 회사 거,
비회사 거 이렇게 네. 섞어서 쓸 때가 있어요. 아하, 그냥 너 부었다가 나중에 딴 거 붓고. 맞아요. 좀 남았네. 그러면 딴 회사 그치. 거 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요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점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왜냐하면 제조회사마다 이 부동액의 배합비 그리고 화학적인 품질이 다른데요. 요거를 다른 회사 거를 섞어버리면 네. 정말 이상하게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완전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제품 뭐 저렴한 거 차라리 계속 쓰는 거 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비싼 거 싼 거 섞었으면. 네, 맞아요. 그래서 아예 계속 같은 제품을 쓰거나 혹은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싶을 때는 기존 냉각수를 완전히 배출을 시킨 다음에 수돗물을 좀 넣고 공회전을 시켜서 다시 배출을 하는 작업을 2회 이상 한 다음에 다른 제품을 넣는 게 겨울철에 이렇게 부동액을 유지하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예 씻어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자동차 관리법 또 다른 건 뭐가 또 있을까요? 겨울철 자동차 하면은 히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히터 사용할 때 우리가 문을 열고 히터 트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닫고 사용을 하죠.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내부에 필터 점검이 또 겨울철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 에어컨 마찬가지고 한 번씩 그렇죠.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튼다 할 때는 무조건 필터 점검 꼭 맞아요.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항균성이 있는 권장 부품이 있어요. 이렇게 인증 마크를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겨울철 하면은 고장의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겨울철에 제일 많이 고장 나는 거? 겨울철에 시동 안 걸리잖아요. 아예. 관련된 거. 시동 안 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걸리거든요. 바로 고장 1위가 배터리입니다. 역시나.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요. 예를 들어 뭐 3달 쓰고 못 쓴다, 6달 쓰고 못 쓴다. 이 정확한 교환 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꽤 오래 쓰는데 배터리 원래. 근데 이게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단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하. 이 배터리 상단에 녹색 표시경, 그러니까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표시하는 등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이제 고장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뭐 3칸 남았는데 2칸 남았다고 표시하고 뭐 1칸 남았는데 3칸 남았다고 표시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정비업소에서 이 배터리 용량을 테스트해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고요. 네. 교환할 때는 최근의 제조일자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걸로 교환할 때도 이게 좀 새 건가 아닌가 맞아요. 뭐 이런 거를 좀 최근에 산 건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배터리 나가는 거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추운 데서. 자, 그리고 올 겨울에 또 특히 조심해야 할 거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전 좀 무서운데요. 네. 올해 유독 눈이 많이 내린다고. 진짜요? 진짜 많이 내린대요. 제일 싫어. 정말 많이 내린대요. 근데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눈은 정말 취약한 요소잖아요. 우리 한번 그랬던 적 있었던가요? 강남 일대 비 우리 엄청 왔던 적이 있었고 네. 눈 폭 썰어가지고 다 마비되고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지만 올해는 진짜 뭐 유례 없는 눈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 또 옛날에 진짜 그 물난리 때처럼 올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어요. 차 다 막 다 잠기고. 진짜 많이 온대요. 그래서 아예 진짜 기상청에서 막 세계적인 폭설 기록이 될 수도 있다. 막 이렇게까지 막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틀렸어. 화성으로 가자. 틀렸어.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 바로 타이어 점검입니다. 아하. 타이어는요 여름용 사계절용 타이어와 다르게, 그러니까 겨울용 타이어를 따로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용 타이어는 더 덜 미끄럽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바퀴 자국이 있는 눈길에서는 핸들 평소보다 더 힘줘서 잡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운전하는 습관조차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거 좀 주의하고 타이어도 겨울용으로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체인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나가지 마. 왜 이러세요? 나가지 마. 왜 이러세요? 나가지 마. 자꾸 선생님, 나가지 마. 진정하세요. 나 벌써 짜증 선생님 나가지고. 진정하세요. 정말.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런 출근 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중교통으로 직장인들. 다녀요. 대중교통 80% 세액 공제도 받고 대중교통으로 다닙시다. 글쎄 또 외웠어 80%. 80%니까 그거 다닙시다. 이거 안 돼요, 이거. 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예, 또 차 중에서 저처럼 뭐 전륜이었나 후륜이었나 이거는 겨울에 쥐약인 차들이 있거든요. 목 안 가는 차들. 그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거 차가 싫다니까 지금 저기서 인크레더블 타블로 지루션의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토랑 이번에는 맛있는 디저트로다가 토막 상식을 알아보는 이건 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나요? 네, 오늘 이건 왜는요. 바로 엑스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내일 밤 자정쯤에 이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드디어 발표가 납니다. 부산 엑스포 개최 기원 막 엄청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부산이 선정됐으면 하는 마음에 엑스포의 시작, 이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엑스포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일단 이 박람회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아, 엑스포라는 말 자체가. 이 박람회는요, 영미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익시비션이라고 부릅니다. 전람회. 네. 박람회 뭐 다 네. 같은 뜻이죠. 그런데 요 다 같은 단어를 프랑스에서는 엑스포지시옹이라고 부릅니다. 엑스포지용. 너무 프랑스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았잖아. 엑시비션. 프랑스어 엑스비종. 엑스비종. 네. 어쨌든 이 프랑스식인 엑스포, 그러니까 앞자만 따가지고 엑스포라고 부르던 게 전 세계적으로 엑스포라는 단어라고 굳어진 겁니다. 아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네? 근데 우리 엑스포 안 했던 거 아니잖아. 그렇죠. 뭐 이때까지 뭐 대전에서도 했고 여수에서도 했고 부산대전 꿈돌이. 뭐 많이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 부산 엑스포만 난리야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엑스포라는 게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이걸 우리가 공인받은 공인 박람회라고 하는 건데 등록 박람회 그리고 인정 박람회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등록 박람회가 조금 더 큰 거고요. 인정 박람회가 조금 더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때까지 조금 더 작은 규모인 인정 박람회만 열렸었어요. 아, 좀 말이 좀 재밌네요. 인정 박람회니까 인정. 너 인정. 인정. 근데 인정 박람회만 열렸었고 조금 더 큰 규모인 등록 박람회는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아하. 근데 이번에 만약에 부산이 개최지가 되면 난리 축제가 될 2030년의 엑스포가 바로 등록 박람회. 이게 크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도 등록 박람회 한번 개최지 돼보자.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예요. 이게 하게 되면 따게 되면 성공하면 2030년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 나는 거죠. 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요. 올림픽 월드컵, 등록 박람회 이거를 개최한 나라가 지금까지는 6개밖에 없어요. 3개를 다 한 나라? 맞아요.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없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이번에 부산이 이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이 된다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이 3개의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전에 위성인가 로켓 쏠 때도 7번째인가 그랬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러네요. 7번째인가 럭키 7 관련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부산이 이제 등록 박람회의 엑스포의 개최지로 선정이 된다면 한 61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꼭 개최지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 듣기로는 사우디가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장난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잘런지 모르겠네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자.